연락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는 이미 마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2018년 8월 6일 저녁, 어머니 이 씨는 그 짧은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딸 수진 씨는 그날 아침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텔레비전도 옷까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걸려온 번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이 씨가 전혀 모르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간 이 씨가 마주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이미 7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성의 전과 기록에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이름은 박재만 씨, 당시 43세. 2002년 칼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2017년 7월에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마주한 이 충격이 앞으로 알게 될 것들에 비하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딸 수진 씨는 그해 41세였습니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67점이었습니다. 14세 아이의 지능을 가진 채로 41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수진 씨는 혼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체는 성인 여성이었지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부하는 능력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진 씨가 박 씨와 함께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한 장으로 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 한 장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 어떻게 접근했던 걸까요?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더 있었습니다. 박 씨와 수진 씨의 첫 만남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5월, 수진 씨가 평소 즐겨 찾던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는 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밥을 사줬습니다. 음료를 사줬습니다. 매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잘해준 경험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낯선 남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치고는 너무 빠르게,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 씨를 직접 찾아가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물러나는 대신 수진 씨에게만 따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수진 씨는 집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혼인신고에 앞서 인터넷에서 지체장애인과 일반인의 혼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부터 매일의 연락과 식사 제공, 어머니의 반대를 우회한 방식까지, 이것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서서히 온도를 높여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신뢰를 천천히 쌓은 뒤 그 신뢰를 착취의 도구로 쓰는 범죄입니다. 공원에서 처음 말을 걸어온 낯선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호의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셨겠습니까? 수진 씨를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7월 30일, 두 사람은 중랑구청에 단둘이 나타났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작성했고 수진 씨는 옆에 앉아 빈칸만 채웠습니다. 훗날 수진 씨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를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시키는 대로 서류에 빈칸을 채웠다고. 구청 직원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기록된 내역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신 신고서 한 장이 접수됐고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수진 씨는 짐을 챙겨 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의 진술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뒤 그대로 따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수진 씨가 거부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이 자리에서 모두 옮기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진 씨의 진술은 처음에 흔들렸습니다. 성행위의 시작 시점이나 순서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인 심리 통제 속에서 피해자 스스로 무엇이 강요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루밍 범죄의 핵심 수법이라고. 수진 씨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박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검찰이 뒤늦게 확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혼인했고 성관계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발기부전이라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고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장과 사실이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위도 그렇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작성하고 수진 씨가 옆에 앉아 빈칸을 채우는 동안 직원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이 동반한 남성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본인이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아도 되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장애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이 만든 허점이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전처였습니다. 사실 가볍이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전처의 진술은 수진 씨의 피해와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전처 역시 인지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여성이었습니다. 혼인 후 박 씨는 전처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며 따라하기를 강요했고 감금과 성적학대를 반복했습니다. 전처와의 혼인 역시 전처를 21일간 감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보다 그 수법이 이미 전처에게도 그대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전과 기록을 더 들여다보면 더욱 섬뜩해집니다. 대도서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1세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과거도 확인됐습니다. 이 남자는 출소 후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 범행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신체적으로 성인이더라도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검찰은 허위 혼인신고, 감금, 성폭행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능지수 67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진 씨가 자신이 서명한 서류의 의미를 알았는지,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치했습니다. 수진 씨는 혼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 역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이것이 단순 성폭행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그루밍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물론 판사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납득이 됩니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면서도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이를 이용해 가늠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맞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했습니다.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선고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수진 씨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 법원의 눈에 감금이란 손이 묶여 있거나 문이 잠겨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세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낯선 집에서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아도 갈 곳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린 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 막아야 할 것은 물리적 감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을 감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법원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법입니까?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내 딸은 10살짜리 아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 씨의 절규에 법원이 내놓은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징역 10년. 그리고 박 씨는 항소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은 더 줄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형량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론 문제의 답이 의문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의 개인 범죄로 볼 수 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지적장애인입니다. 절반 이상의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합니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단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루밍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긴 것은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범죄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통계도 없습니다. 통계가 없으면 대책도 없습니다. 박 씨가 공원에서 수진 씨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행위를 막을 법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막을 절차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감금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그 판단을 바로잡을 규정도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마다 법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루밍을 노리는 자와 그를 막지 못하는 법이 만나는 곳. 그것은 어디라도 또다시 이런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중랑구의 그 공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슈퍼 앞일 수도 있고 복지관 앞일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위험의 시작점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지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법이 미처 보지 못하는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한다면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공원에서의 첫인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건텔링 24였습니다. 감사합니다.